네,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형 변호사입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이재승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저도 실제 교육환경 보호 제도가 얼만큼 학교에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잘 운영되고 구성될 수 있는 교육환경 평가라든지 교육환경 보호 제도가 현실 법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고요.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당연히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라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맹모삼천지교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헌법 31조 1항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그 기본권으로서 도출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권은 학교 주변 환경의 개선과 정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교육에 적합한 조건으로 보장할 국가적 책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2조 1호가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제도가 우리 법제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교육환경 평가제도와 보호구역 제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될 때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국가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협력적, 체계적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자체에서 보여준 어떤 한계 때문에 2016년 2월 3일 현재의 교육환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예방제도의 전체적인 도입 경과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는 최초의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1967년 3월 30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국법상으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었었죠.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에 따른 시설 이 내용들이 없었고 1970년 9월 달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내용들은 교육환경법 구조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도 물론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98년 15대 대통령 선거 공약 통해서 교육환경평가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그러한 논의 구조를 통해서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평가제가 도입되었고 현재 교육환경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환경 보호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제력 등이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그 학교보건법상에서는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이 공사의 중지나 영업 정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아가서는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문제는 학교의 담당은 우리는 교육부처이고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면 일반 지자체장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누구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교육환경평가제도 경우에도 학교 용지 선정 시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 있어서도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인허가 기관의 장은 그러한 교육감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했었죠. 교육환경법은 이러한 학교보건법의 내용을 승계해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발현이 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의 철거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권한을 실제 법에서 부여를 한 상황이고 나아가서 교육감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지 처분이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제도 경우에도 사후 교육환경평가서라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고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교육환경권 보장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개선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재승 교수님도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교육환경이 보호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논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환경 평가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었고 그것은 결국 법의 불비, 흠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안전구역제도의 도입 필요성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의정부, 용인, 고양시의 리얼돌 체험관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경계로부터 상대 보호구역이 200m 경계선까지입니다.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 판매를 허용했었고 해당 체험관들은 성인용품점으로 구분돼서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200m 내에는 설치가 안 되지만 20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고양시 리얼돌 체험관, 고양시의 경우에는 리얼돌 체험관 반경 1km 이내에 8곳의 학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 보호구역 밖에 설치하고 있는 이 리얼돌 체험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교육환경법은 이러한 것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환경법 제정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보호구역을 50m로 상대 보호구역을 200m, 나아가서 통학안전구역이라는 개념으로 500m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통학안전구역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통학로를 보호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리얼돌 체험관의 사태를 우리가 목격을 한 이상 이 통학안전구역이라는 것은 교육환경과 영업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제, 이익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으로서의 최소 침해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통학로상의 유해 환경에 대한 적극적 규제 필요성으로 통학안전구역이라는 별도의 구역을 새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교육환경법 보호수단의 강화 필요성입니다. 현재 금지 규정들은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200m라는 물리적 거리 안에서만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200m 거리 밖에서 얼마든지 오염물질이 비산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의 아스콘 공장 사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600m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한 결과 현재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의 교육환경법 하에서는 200m 밖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해물질 배출 관련돼서 현재 교육환경법은 9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호, 수질오염 배출시설 2호, 악취 배출시설 5호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m라는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의 비상 가능성으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 이런 경우에는 특정 대기 또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설정을 해서 해당 시설들이 정말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별도의 행위 제한 규정들이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화 및 추가 필요성입니다. 이재승 교수님도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서 기존 학교들의 교육 환경이 얼마만큼 보호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호부터 5호까지에 있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들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접, 누적, 동시 개발의 대상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연접 개발, 사업자가 단계별 개발을 하는 거겠죠.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을 착공을 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1, 2단계를 한 번에 사업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연면적 규정에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누적 개발도 동일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교육환경법 6조 5호와 건축법 관련 규정을 통해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교육환경 평가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는 복수의 건축물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수개의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각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복수의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자체가 현재 건축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원용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법률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를 하고 사업자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철거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철거 행위는 비산먼지 또는 폐기물 운반 차량들의 이동에 따른 통학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철거 행위 그 자체가 교육환경법상의 대상으로 들어온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 자체가 건축법이 아닌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중 사업 부진의 기존 건축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30조 1항에 따른 철거와 관련된 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도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철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 개발 행위 자체만으로도 교육환경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신설학교에 대한 것이란 거죠. 해당 단계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학교에 대한 침해 문제들은 아직까지 교육환경법에서 대상으로 되는데 한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단계별 개발 사업이 있을 때 택지 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택지 개발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행위가 예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택지 개발 당시부터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도 실시하도록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자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입니다. 현재는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에 관련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교육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대행업자의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부재한 업체가 교육환경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특정 업체의 교육환경 평가 용역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 평가서 작성 용역의 계약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작성 대행 비용의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공사와 교육환경 평가를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서의 부실 작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법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도 그렇고 이러한 전문적인 평가 내용에 대한 기초 작성을 하는 자격 제한들 전부 다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에서도 평가서 작성 대행업에 대한 등록 요건을 신설을 하면서 그 허위 작성이라든지 부실 작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육환경 평가 영역의 구체성과 전문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하는 기술 인력에 대해서 의무적인 교육훈련 이수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이고요. 대행 비용도 저가 영역 비용에 따른 부실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환경 평가 대행업에 대한 사업 기반 안정화를 위해서도 산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사업과 분리발주 제도도 같이 병행되어야지만이 평가서 작성에 실효적으로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인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교육환경평가가 승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승인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현재는 교육감에게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즉 교육부 담당 공무원 측에서 해당 공사장을 가서 사업 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건축학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 제도를 만들거나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상 8조 1항에 보면 행정응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인원과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를 행정응원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설사업, 개발사업에 있어서 교육환경평가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돼 가장 전문적인 부분은 해당 건축허가와 해당 사업의 준공 여부를 심사하는 건축허가권자, 즉 지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지자체는 해당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간이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교육부 담당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행정응원제도를 교육환경법 내에서도 반영을 해서 지자체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인 이행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위탁하는 형태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보시면 교육청 담당자의 전문성 및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행 여부 확인 사항 한계로 나타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실효성 중대수단으로서 교육환경평가 승인 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 및 이행 사항에 대한 관계 인허가기관장의 확인 의무, 또 확인 결과의 교육감 통보제도 신설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반영이 됐는지, 교육환경평가 승인 내용이,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허가기관장이 확인을 했다면 그 확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통보 결과를 보고 교육감이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통보나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교육환경평가 승인 결과를 관계기관에 직접 통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교육환경법 시행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고 법률로 올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관계기관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관계기관 장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바와 같이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의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실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만약 그러한 승인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요청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 실효적 강화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 될 것이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후 교육환경조사 제도입니다. 방금 좀 전에 이재승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실제 교육환경평가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후적으로 교육환경조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사업별로 교육환경평가 승인 내용에 대한 그 이행이 얼마만큼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악영 요소가 있는지를 사업 시행자들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현재의 사후 교육환경평가 제도와 달리 별개로 시행될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재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상당 부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절차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